그다음에 하나 더 찾았던 게, 저는 사실 뭐 열심히 안 봐서 몰랐는데 선고 비용도 지급명령 소송으로 진행됐던 게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용역비, 그다음에 요즘에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다 전체 구매 금액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렌탈하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렌탈비가 밀려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지급명령으로 또 신청이 가능하다, 이런 얘기를 봐서. 그럼 차례대로 그러면 박 대표가 용역비, 그쵸? 아까 선거 용역이든 어떤 여러 용역인데 용역비에 대한 사례. 네, 용역비 사례는 진짜 많아요. 용역비도 있고 방송사 보조 출연비, 방송사 있잖아요. 또 출연비, 작가비, 심지어 스턴트 비용부터 해가지고 배우들도 많고. 보조 출연자 공급하는 프로덕션이 영세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밀린 어떤 출연료 식대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냥 뭐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? 네, 그런 거는 또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신청했는데 돈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처음에 이제 이 사람 돈 받았어요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. 프리랜서 업계가 그런 게 많아요. 그죠?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조 PD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어떤 거요? 머니백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그 프리랜서들은 자기 못 받은 돈, 떼인 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죠. 받을 수 있죠. 그래서 사실 대부분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 출연자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더 그럴 수 있을 텐데 거의 없죠.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증빙이 또 가능해서 지급명령으로 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.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 다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많이 신청할 수 있고요. 뭐 저희 그냥 의상 프로듀싱, 촬영, 헤어 메이크업 굉장히 많고, 특이한 거 말씀드리면 뭐 영상 촬영, PD님 영상 촬영 못 받으시거나 사진 편집, 블로그 제작, 스키 강습, 사다리 차 있는데 경호, 병원 치료, 의류 디자인, 화물 운송, 인테리어, 에어컨 설치했는데도 못 받고, 뭐 차량 수리, 홈쇼핑, 판매 대행, 모델료, 소프트웨어 개발, 소방 관리. 저희가 이제 사건 번호로 하니까 14,000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용역비 해보니까 가끔씩 뉴스 나오거나 한 거 있잖아요. 항상 신문 나오기 전에 우리 거에 거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나중에는 진짜로 이거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거 가지고 소개시키고 사회 상황을 뉴스 나오기 전에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실제로 받은 사례들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얘네들이 뻥치는 건 아니다. 실제 사례구나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. 뭐 한번 그러면 촬영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 구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그러니까 실사례자들을 이렇게 알리는 것도 그 비슷한 사례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 촬영을 막 시작했을 때의 지급명령으로 가능한 범위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진짜 넓어져서 내가 못 받은 돈인데 이것도 되나 싶으면 제 생각엔 일단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여쭤보시면 웬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라 일단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는 걸로.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한번 지금 신청할 때 용역비냐 아니면은 임금이냐 이런 거? 저희는 보정서 대부분 많이 내요. 왜냐하면 법원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지급명령이라는 거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하면 해주는 제도예요. 그러니까 소송은 상대방이 분쟁이 있을 때 판사님이 가려내는 거고, 지급명령은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의 신청 안 한다고 무조건 남발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법원에서는 서류 검토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누가 이재용한테 아니면 대통령한테 100억씩 줘요. 나한테 돈 빌렸잖아요. 그렇게 하면 근거도 없는데 다 해주면 진짜 난리 나겠죠. 남발되고 장난칠 수 있고. 그래서 법원에서는 너무 근거 없거나 터무니없는 거 있으면 다 보정 처리를 하고 통과가 안 돼요. 법원에서. 특히 이자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. 내가 계산했더니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일주일 후에 200만 원 주기로 했어. 200만 원 딱 청구해요. 근데 그건 친구 아니야? 예? 갑자기? 1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청구하면 친구예요, 아니에요? 나쁜 새끼죠? 첫 번째 지급명령에서 신청 주의사항 명확하지 않게 쓰거나 근거가 없다. 그러면 법원 자체에서 걸러진다. 두 번째 주의사항 이자 계산을 임의로 혼자서 자기 멋대로 계산한다.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를 안 해줘요.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서 이거 가지고 받게 해주는 제도잖아요. 이자 계산이 틀려요.
그러면 법원에서 틀린 거 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자 계산이 틀리거나 자기 멋대로 계산한 거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해서 통과가 안 돼요. 또 법에 위반되면 안 되죠.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나 이율 같은 경우나 다 이자 계산 맘대로 해서 지급명령 신청해가지고 내 맘대로 청구한다? 안 됩니다. 정확해야 되고 이론이라도 틀리면 안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표도 알아서 만들어줘요. 그래서 그런 이자를 많이 받고 싶다. 혼자 사지 마시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임금이랑 용역비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. 차이가 어떤 차이가 혹시 권 PD님? 임금은 직원들 해주는 거. 네, 그죠. 용역은 직원이 아닌 사람. 네. 용역인데 직원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직원같이 부려먹었는데 고용자냐 피고용자냐 그 고용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연락을 오는데 저도 이제 노동자나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우선은 그걸로 해보세요.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.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. 자기가 근로자도 아닌데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지금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단은 했지만 그 프리랜서 근무 시간을 딱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9시부터 6시까지 네, 그죠. 자기 회사 근무 시간을 맞춰서. 네. 그럼 사실은 직원의 대우는 못 받으면서 직원처럼 일하는 케이스라 그게 아마 용역비인데 좀 억울한 케이스가 아닌가. 실제로 사회 문제로 고용을 안 하면서 파견 뭐 이렇게 하고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용역대금과 임금의 차이는 있다. 근데 어떤 차이가 더 법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호받는 경우가 있어요. 노동부에서 보호를 그쵸. 해. 네, 그래서 노동부에서 만약에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소액체당금이라고 해서 맞아, 국가에서 맞아. 우선 변제해 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아니에요. 맞아.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고용계약이나 보험 4대 보험 뭐 그런 거 없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비로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. 뭐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일했는데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. 그러면 용역비로 신청하시면 되고 근로자면 이제 우선적으로는 노동부에 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해결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멸시효도 다르잖아요. 그 얘기를 해줘야죠. 용역비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. 예, 근데 이제 공사 관련된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용역이나 그런 거는 용역대금이 3년이고요. 임금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 보수나 어떤 것에 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연예인 같은 경우는 더 짧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법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한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아봐야지 되겠네요.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으니까. 뭐 1년 안에는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